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스터리한 계약서가 공개된다. 2. 궁극의 무기가 탄생했는가? 3. 초강대국이 정식으로 탄생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군사 로켓 기술은 재능, 창의력 및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단단한 헌신과 세련된 조화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능력의 상징뿐만 아니라 열정과 시대를 초월한 비전을 나타냅니다. 한국이 개발한 로켓은 동력, 정밀한 제어 시스템 및 파괴력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고급 센서 및 정확한 위치 결정 시스템과 같은 선진 기술의 통합을 통해 이러한 로켓들은 모든 거리와 기상 조건에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강력한 군사과학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자, 엔지니어 및 전문가들이 로켓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켓 기술은 국가 보호 및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래와 인류가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는 데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로켓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인간의 헌신과 창의력뿐만 아니라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데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로켓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은 자신감, 비전 및 끊임없는 열망을 가지고 과학기술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배치한 데 이어 LI 지넥스1의 유도 로켓 무기인 비궁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 수출이 늘면서 LI 지넥스1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무기 도입은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가까이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무기 도입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거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방산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신형 고속 초계정 2200분 함정에 소형 공격정 대응용으로 LI 지넥스1의 비공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 초계정은 프랑스의 쿠아쉬가 건조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총 12척을 도입해 서부 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미 7척 이상 인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LI 지넥스1의 비공이 사우디군의 고속 초계정에 탑재된 것이 확인되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공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 지넥스1이 참여해 2016년 개발을 완료한 이 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인도받은 고속 초계정 2200을 실전 배치한 다음 비공을 탑재해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고속 초계정 2022 초도함 인도식에 이현수 LI 지넥스1 해외 사업부문장도 현지 군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한 바 있어 비공을 도입하지 않겠냐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LI 지넥스1의 비공을 도입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글로벌 방산업계는 한국 방위 산업의 급격한 성장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LI 지넥스1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무기 수출 시장이 개척되자 인접 중동 국가로의 무기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I 지넥스1의 비공은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하는 팔라지 3 연안 순찰선에도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LI 지넥스1은 지난해 7월 열린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인 림팩 훈련 현장에서 무인 수상정 플랫폼 등 함정에 적용할 수 있는 비공 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염병 사태로 위축되었던 해양 방산 무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되찾자 LI 지넥스1의 비공을 필두로 관련 무기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거란 전망들이 쏟아졌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이 성공해 한국 방위 산업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기대감을 충족시켜준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출 지역도 중동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한국 방위 산업의 장기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늠케 했습니다. LIGNX1의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비공 수출로 한국 방산 업체와의 협력은 더욱 무르익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때도 한화와 LIGNX1, 현대로템 등과 방산 협력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의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 천궁 2블루를 수출한 LIGNX1은 사우디 등과도 수출 협상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 활로를 뚫자 방산 업체들의 수출도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LIGNX1의 경우 지난해 수출 규모가 4,060억 원으로 2021년과 비교한다면 무려 391%나 폭증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4%에서 지난해 3%로 높아짐에 따라 방위 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자리 잡는 모습들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로의 대규모 무기 수출에 성공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문도 지난해 수출 규모가 2021년과 비교한다면 266% 증가해 돈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5,077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한 천무도 예멘 접경 지역 부대에 실전 배치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8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아랍에미리트와 지난해 폴란드에 이어 천무의 대규모 수출이 또한 번 진행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한화가 만든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배치한 사실이 올 상반기 사진으로 확인되며 방산업계의 큰 화두로 떠올랐었는데요. 이로써 천무는 아랍이메리트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두 번째로 실전 배치된 것으로 지난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에 이어 중동으로까지 한국산 무기가 속속 도입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은 올해 4월 사우디 국방부가 군 수뇌부의 접경 지역 부대 방문 사진과 영상을 올렸는데 최소 2문의 천무와 탄약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인스에 따르면 파이아드 빈 하메드 알로아일리 총참모장은 지난 3월 31일 예멘 접경 지역 부대를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 천무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고 했는데요. 사진에서 확인된 천무 이문에는 사우디 육군의 상징과 함께 878분과 885분 번호가 각각 찍혀 있어 제인스는 여러 대의 천무가 실전 배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 국영통신 SPA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3월 사우디 국방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천무를 도입하기 위해 30억 사우디 리알 우리 돈 약 1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천무가 실제로 사우디에 수출됐는지와 계약 규모에 대해서 양국 정부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수출에 실패한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국방부가 천무의 사진을 공개하자 관련된 논란이 불식되었습니다. 특히 한화 측은 과거 정부 당국자가 중동 출장에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에 천무가 나오자 삭제를 요청해 비밀리에 진행된 무기 수출임을 예상하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산 수출은 무기의 성능과 가격만을 따져 성사되는 것이 아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우 까다로운 계약 중 하나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화가 천무가 나온 사진을 삭제 요청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우디 정부와의 비밀리에 맺은 계약임과 다름없어 한국 방위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사거리 36km짜리 130mm 무유도 로켓 40발과 사거리 80km의 230mm 무유도 로켓 12발, 239mm 유도 로켓 12발,
400mm 탄도미사일 2발, 600mm 탄도미사일 1발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인스에 따르면 한화가 생산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한화가 제안하고 있는 400mm와 600mm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각각 200km와 290km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 290km는 미국의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대등한 사거리로 천무가 왜 하이마스와 비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 땅을 밟자 중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는 연일 악화일로를 걸으며 중국과 러시아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또한 석유 결제 대금의 위안화 도입을 사실상 인정하며 달러 패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의 무기를 도입했다는 것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 및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방위 산업을 활용한 한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방산 산업을 활용해 이들의 야욕을 꺾고 수출 저변도 확대할 수 있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으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L3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3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음 봤다, 너무 멋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멋지다. 이 영상을 최소 5번 봤다. 아이언맨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L3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 전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 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은 젤셈의 직격 요격체 KV 킬비켈 가 표적 미사일 탄두와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L3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 비행체 KV 가 홀로 표적탄을 마주합니다. 직격 비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직접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L3은 최대 50에서 6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3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에서 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을 보면 L3 요격체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 더버트 앤드 애터투드 컨트롤 시스템,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M-3 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방향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는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 요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공기가 집중돼 있는 대륙권
8에서 18km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에 갈 때의 고도가 9에서 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에서 50km의 구간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성층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3의 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의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 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L3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에서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비행체 KV-킬 비켈은 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 시험에서 총 3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 사드로 기대되는 L3의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L3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엇, 천공이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니 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L3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L3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3-2, M3블록 3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 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L3의 개량형인 L3-2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않은 수준의 엄청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3 개발은 유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L3의 핵심은 탄두가 아닌 추진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L3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그것도 오지에서 국방 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3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광학 계측, 기상 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동신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백기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3 천무 해공 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관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00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L3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에 깊은 신뢰를 갖고 오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L3을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쫄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IDX 2023에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한국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L3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3001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L3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건 미국, 유럽연합, 기유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EU가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자금 인출을 금지했던 EU 계좌를 풀어주면 한국에 결제해야 할 무기 대금도 인출 가능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지금 폴란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군함은 한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 건조에 있어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전 세계에서 딱 하나, 함정 건조에 있어 이례적일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죽하면 한 국가의 기함을 대신 건조해 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함정 건조매서조차 세계의 정상에 모를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설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사군도를 두고 오랜 시간명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가장 바라는 함정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일례로 태국은 아예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호위함을 해군의 기함으로 세워버렸는데요. 다름 아닌 푸미폰 아두냐데급 호위함입니다. 푸미폰 아두냐데함은 전장 122, 5m, 전폭 14, 4m. 만재 배수량은 3,700톤무로 절대 큰 크기는 아니지만 태국 해군이 보유한 해상 전력 중 가장 비싼 군함이자 무늬만 항공모함인 차크리 나루의 뱃을 제외하면 게다가 크기는 작마도 화력은 절대 꿀리지 많습니다. 무장으로는 오토멜라라 76mm 슈퍼 레피드 함포 1문과 MK41 VLS 8셀, MK141 이면잠 하푼 경사 발사대 2기에 RGM 네이지엠 84리터 하푼 미사일을 총 8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70B 시호크까지 일대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태국이라는 한 나라의 이름을 단 기함이라고 부르기에 손색 없는 화력입니다. 실제로 푸미폰 아두냐데함은 동남아시아 소속 국가들의 다른 어떤 함정과 비교해도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푸미폰 마두냐데함을 어떻게든 자국에서 건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태국에서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영국 등 수많은 나라에 함정을 수출해 왔습니다. 특히 타이드 스프링함은 영국 해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조선소가 많은 외국의 조선소에 수주한 군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화제를 몰았습니다. 타이드 스프링함은 지난 2012년 영국이 추진한 8억 달러 규모의 군수지원함 프로젝트 MARS 4척 중 1호 함인데요. 전장 200m, 전폭 28, 6m, 전고 10m의 배수량은 39,000톤이 넘는 초대형 군수지원함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7km의 항속 거리는 무려 33,700km에 달하는데요. 이 엄청난 크기에 기반해 CH-47 치누크까지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 공격에 대비한 방어 능력과 극지방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국을 대표하는 군수지원함이라고 부를 만한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전투함과 군시지원함을 가리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버젓한 군함 하나 없을 때 순양함과 전함을 건조했던 나라들이 현재에 이르러 오히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참 감회가 남다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미 해군이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을 주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초전도체와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박 엔진 연구 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몇 없는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에 대한 저항이 0분이 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저항이 없어서 한 번 발생한 전류 에너지가 아무런 손실 없이 무한히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DC 모터는 발전기에서 전압을 몰리는 데 필요한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 계자권선미라 하는 별도의 권선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초전도체를 사용한 PM모터는 DC모터와 달리 자기장 생성을 위한 계자권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발전소에서 보내는 몇만 볼트의 전기를 승합변전소, 송전선로, 감압변전소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 곧바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덕분에 PM모터는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유도 모터보다 높은 속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음에서 초전도체를 이용한 PM모터는 함정을 포함한 모든 해양 선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복합추진체계, 즉 하이브리드 엔진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수함이 발달한 현대 해상전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은 가히 함정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멀트급과 우리 해군의 FFG 이 대구급 호위함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 3,600톤매 KMK 45인치 함포, KVLS 16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갖춘 대한민국의 최대급 호위함인데요. 하지만 역시 대구급 호위함의 가장 큰 특징은 CODLOG 추진체계입니다. CODLOG 추진체계는 디젤 엔진 및 추진축과 바로 이어지지 않고 발전기만을 가동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덕에 저속 항해 중에는 디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추진력을 얻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에 의한 기계, 구동 추진 방식을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급 호위함은 실제 운행 중에도 엔진 소리 없이 파도 소리만 틀릴 정도로 굉장히 점숙한 항해가 가능한데요. 하이브리드 엔진이 각광받는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저소음 때문입니다. 현대 해전에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단연 잠수함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해상 길목에 매복해 있거나 은밀히 접근하는 잠수함이야말로 현대 함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엔진 특유의 작은 소음은 적 잠수함의 소나로부터 탐지당할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진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용한다는 건 쉽게 말해 연비가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군함은 작전 지속성과 작전 반경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똑같이 한 번 보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더 적은 연료와 더 많은 추가 보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복합 추진 체계에서 대한민국의 함정 엔진 기술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통합전기 추진체계 IPS입니다. IPS는 함정 운용과 추진에 요구되는 전력을 통합해 여러 대의 발전기에서 분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면비 개선은 물론 향후 추가로 탑재될
미래 무기체계의 엄청난 요구 전력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추진체계가 결정되면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엔진과 발전기는 LM2500 플러스 G4 가스터빈 엔진 2기와 20V 4000m 53B 디젤 발전기 3기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2기의 엔진과 3기의 발전기가 뿜어내는 KDDX의 힘은 무려 94,000마력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DDX의 IPS 추진체계가 최종 결정된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미 독자 개발한 6메가와트급 PM 모터를 20메가와트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20메가와트급이면 KDDX 구축함에 탑재될 디젤 발전기 1기보다 무려 7배가량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PM 모터는 차세대 군함뿐만 아니라 차세대 잠수함에서도 추가 정민 활용이 가능한데요. 가뜩이나 동급 잠수함 중 가장 조용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 고출력 PM 모터가 장착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함정이 전무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민간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조차 조선업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해양 기술력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